최우철 기자 리포트를 보면요. ICBM에 강력한 수소탄을 실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도 있다.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목표한 바가 바로 그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규정한 부분, ICBM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 이것을 레드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규정했다.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그러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해 보시죠.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이렇게 도발을 계속한다면 그걸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강도 높은 제재나 압박에 더해서 협상 대화도 투트랙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아마 남북 간의 대화도 상당 기간은 불가능하게 되어서 북한은 더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확실히 드립니다.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는데 레드라인과 관련해서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사실 논란이 좀 있었어요. 대통령이 꼭 이렇게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드라인은 초강대국인 미국도 명확하게 규정은 안 하고 그렇죠. 예. 그냥 하는 것이 더 국가 전략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그 즉석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고 사전에 예고하지 않은 시나리오 없는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정말 국민에게 다가서는 대통령으로서 뭔가 진짜 궁금해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생각을 얘기해 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 어떤 모 신문을 보면 그 다음날 사설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북한이 넘어버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다. 뭐 이렇게 이게 비꼰 거죠. 비꼬았는데 사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글을 쓰고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론을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미동맹을 신 모시듯이 신주 보따리 모시듯이 모시는 분들이 한미동맹이 최고다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실 좀 더 자주적인 정치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한미동맹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한국의 레드라인은 넘었지만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절대로 넘어서지 않아야 될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레드라인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을 본토를 직접 겨냥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에 핵탄두를 실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미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는 데 레드라인이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하면 한미동맹을 무시하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 논리적인 굉장히 모순이 있는 그런 비난을 위한 비난, 아까 말씀드렸던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레드라인론은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레드라인을 모호하게 해놓는다. 전략적으로는 유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레드라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북한의 능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수상까지 왔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레드라인에 대한 우리 나름의 어떤 선 같은 것들이 분명히 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정부 부처들도 그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왕에 대통령이 저렇게 설정하신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정부 부처들이 움직여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박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레드라인 빨간 선 이거는 알아요. 그러면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우리가 뭘 선택할 수 있느냐? 지금 이게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만약에 판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냐?
뭐 어떤 거냐 그 부분이 불명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지금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밝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옳은 행동이었을까, 그러니까 옳은 답변이었을까라는 부분도 그러면은 레드라인 넘었을 때는 어떤 우리한테 옵션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분명한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지금 벌써 레드라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미 공표를 한 상태라면은 그거에 이제 맞는 대응할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레드라인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어쨌든 간에 분명하게 이렇게 또 선을 그어주는 게 우리 정부의 대응에 있어도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김지훈 박사님께서는 조금은 좀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모호하게 네. 하는 것이 더 낫다고는 더 생각합니다. 낫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를 레드라인을 얘기했다고 해서 저 다른 진영에서 비판을 위한 비난하는 거는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저는 이제 결론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이라는 운반 수단에다가 수소폭탄까지 가졌다라고, 물론 뭐 증폭 핵 분열탄 정도지만 그렇지만 서울에 떨어지면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정말로 전쟁이라는 걸 더 이상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지킵니까? 미국의 확장 억지 보장이라는 말 한마디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900개나 되는 전술핵 무기가 있었는데 지금 한 개도 없고, 북한은 한 개도 없던 때가 지금 20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목을 완전히 이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술핵 무기 하루빨리 좀 갖다 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갖다 놓으면 너무나 반발이 많으니까 한시적 조건부로 해서 일단 전술핵을 갖다 놔서 북한이 핵이 20개라면 우리는 50개를 갖고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그 다음 날부터는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의 5,000개의 핵미사일의 그 위협을 받고 있어. 그렇지만 아무 걱정 없이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핵 억지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핵 포기를 위한 핵 협상을 우리가 주도해서 열심히 해서 북한이 포기하면 그때 재철수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빨리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제일 저는 시급하다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걸 갖다 놓으면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깨지고 북한에게 더 이상 핵을 포기하라고 하질 못하니까 그 점을 우려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홍영립 박사님 그 말씀,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을 좀 미리 제가 질문을 드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전술핵 재배치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말이죠, 임관기 위원. 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가 보고한 내용처럼 미군의 핵심적인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옮겨서 배치한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위력 시위를 한다.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명과 동시에 우리 군 단독으로 훈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육군과 공군이. 그렇습니다. 한미가 같이 한 게 아니었어요.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한미연합군이 강력한 훈련을 실시할 걸로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자,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군사적 압박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NSC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응징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군의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22라든가 F-35B 같은 이런 것들을 한반도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한 미군 오산기지라든가 군산기지라든가 이런 데다 배치를 해놓고 나서 뭐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죽음의 백조 비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환 배치함으로써 이게 강력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스텔스기 같은 경우는 오산에서는 10분, 군산에서는 뜨면은 20분 만에 평양 상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이걸 가지고 겁을 먹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렇게 강력한 압박을 해야지만이 북한으로서는 우리가 계속 대화라든가 이런 거는 한쪽에서는 대화를 할지 몰라도 이렇게 강력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관기 위원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들어왔는데요. 미국의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정례적 확장 억제 자산 배치를 요구했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이 부분 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요구하면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 인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인용을 한 이유가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를 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했다는 건데, 뭐 송영무 장관 얘기는 우리나라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진영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그냥 알렸을 뿐이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배치하라. 예. 그 수단을 얘기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 야당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정기적 배치나 순환 배치가 필요하다 전략 자산에 이런 접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이 핵 전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낡아 있는 상태고요. 오죽하면 트럼프의 대선 공약이 핵 전력을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핵 전력에서요, 미국이 보유하는 핵 전력의 가장 중심은 전략사령부가 보유하는 뉴클리어 트라이어드, 그러니까 핵 전력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핵 폭격기, ICBM, SLBM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를 투자를 하는 것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술핵 무기를 재배치라고 여기에 투자를 한다? 이거에 지금 들어갈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전술핵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핵무기이긴 하지만은 조금 오래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핵무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약간 이제 아무래도 전술핵이라는 것 자체는요, 전략핵이라는 거는 전 구간에,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저 대륙, 이쪽 전쟁하는 지역에서 저쪽 전쟁 지역,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지만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구 내, 한반도 전구 내 한쪽 지역만을 타격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지금 재고량도 뭐 한때는 뭐 10,000발 이상 갖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한 700여 발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러시아와 그 감축 협정하면서 예, 뉴스타트에 따라서 많이 폐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유엔에서 나토의 핵 공유 형식으로 지금 나가 있는 6개소에 보관하고 있는 핵폭탄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150여 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으로서도 그렇게 여분이 많지가 않고 또 사실 이 핵폭탄도 좀 나갔기 때문에 그 B-61 모드 10이라고 그래서 그 새로운 개량을 지금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당장 전술핵을 배치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국이 당장 배치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되려 전술핵이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배치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는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평양을 뗄 수 있다는 스텔스기들 같은 것들도요. F-22에는 그 B-61 핵폭탄을 장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F-35에는 B-61 핵폭탄이 장착이 가능합니다만 그 인터그레이션이 2020년대부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더라도 저게 핵 전력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한계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당장 한 가지 대한민국의 한반도 핵 전력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뭡니까? 이게 혹시 도끼 만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예. 도끼 만행 사건 때 미국이 76년에 이때 미국이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좀 흥분을 해서 막 이 항모 전대도 보내고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에 미국의 항의가 뭐냐 하면은 한반도 핵 자산을 배치하는데 진해에 SSBM 그러니까 전략 원잠 SLBM을 발사하는 이 폭탄을 장착을 하는 핵미사일을 장착하는 전략 원잠을 진해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이요 자국 내에 이거를 쓰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해외에 기지에 이게 입항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식을 통해서 그걸 한 4년인가 5년 동안 계속 됐었거든요. 이러한 것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SLBM을 탑재하고 있는 원잠을 우리나라에 배치한다. 우리나라에 주둔시키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급하다 보니까 대안 중에 하나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양우기원 얘기고요. 전술핵 무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지대지 전술핵 무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 아니라 그냥 잠수함, 핵 잠수함이라도 SLBM으로 토마호크 같은 걸로 평양을 언제든지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상시 배치되면 되는데 아까 자막에 나온 거 보니까 정례 배치예요. 정례 배치란 건 왔다가 주기적으로 왔다 교환하고 가는데 항시 몇 대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빌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정례적으로 뭐 3개월에 한 번 왔다 간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F-22가 온다, F-35가 온다. 좋습니다. 오는 건 안 오는 것보다는 낫겠죠. 북한에 대한 압박도 되고 좋은데 왔다가 가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교대해 가면서 보초근무 교대하듯이 항상 핵 전력은 한국에 존재한다. 이것만 보장이 되면 되는데 과연 그걸 해주겠냐. 근데 미국이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한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에서 나토 같은 경우에 사실 나토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러시아가 지금 유럽을 핵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북한은 시도 때도 없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데 우리의 위협이 같은 동맹으로서 훨씬 더 위협에 지금 처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고 경제적인 면을 중시한다면 이를테면 전술핵을 갖다 놓으면 우리에게 대북 핵 억지력이 일시에 그냥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운영 비용과 관리 비용을 상당히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갖다 놓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죠.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군의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첨단 무기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정부가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북한을 군사공격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두고 봅시다라고만 얘기했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 당장 북한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의회와 재무장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세컨더리 보이콧. 이 방안이 가장 유력한 현실적 대안으로 미국 정부 안에서는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are going to work with our allies, we'll work with China, but people need to cut off North Korea economically. This is unacceptable behavior. We're going to strongly consider everything at this point. I will draft a package for his strong consideration that would go as far as cutting off all trade or other business. We need to be working hand in hand wi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nd with our other allies. We need to be working cohesively to put pressure on China to really choke off fuel and other supplies to North Korea. That's the only prospect for a peaceful path to this.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와 기관을 제재하는 겁니다. 이걸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미국하고 교역을 할래? 아니면 북한과 교역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런 경우에는 미국하고는 뭐 아예 거래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게 메시지가 중국을 겨냥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부분적으로 또 러시아도 있습니다. 뭐 북한이라는 국가가 워낙에 뭐 교육을 많이 하는 국가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육 80% 이상은 사실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유엔 안보리 재래결의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원유 부분이었거든요. 예. 90% 이상을 지금 뭐 중국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사실 이건 뭐 무용지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게 중국 정부 측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않았죠. 협조를 많이 해주지는 않았고, 자국 내에서의 이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적으로도 뭐 이득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측이 협조를 잘 안 해줬는데 이번에 제대로 협조를 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제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도움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죠. 중국이 거기에 동의하고 협조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더 그 의견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표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태까지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미사일 도발보다는 핵 실험이 훨씬 더 좀 약간 두려운 그 도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미사일이 중국을 향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항상 얘기해왔던 게 중국 측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이번에는 약간 좀 긴장도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중국이 그렇다면은 북한을 정말 북한과의 관계를 끊고 뭐 경제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줄 것이냐 적극적으로 저는 사실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제가 중국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막한 날인데 이 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잔칫날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반응,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5차 핵실험, 1년 전 5차 핵실험 때는 강력히 단호히 반대한다.
반대한다 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나갔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이 말이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도발 행위를 계속해 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올 3월 6일에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을 때 탄도미사일 4발 발사했고요. 5월에 1대1로 정상포럼 개막했을 때 화성 12형 탄도미사일 발사했고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개막하는데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왜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이제는 더 이상 원유 공급을 중단한다든지 해서 북한을 완전히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더 이상 이런 도발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고립시켜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황구시보에 잠깐 띄었다가 사라진 그 논설을 보고 있으면은요, 얘기하는 것이 중국 동북의 안전이 우선이다. 결국 뭐냐 하면 중국은 상당 부분 북한의 경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의 경제에 일부분 편입돼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의 어떤 이해관계, 경제적 부분에 영향이 미친다고 바라보고 있고 특히 이제 석유 중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못한다,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기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그 사설을 봐도 얘기하는 것이 이 동북 지역의 이 핵 오염에 의해서 환경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은 이 중국이 석유 중단까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걸 금방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결국은 걷어들인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한마디로 이런 그 미국과 북한의 정치 싸움에 자신들이 그 안에 개입돼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중국만을 믿고 무언가를 행동하겠다라고 우리가 하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략적 판단 미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한마디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1964년에 중국이 핵실험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핵을 가지려고 하는데 소련은 당시에 내 형이 갖고 있는데 너가 뭐 필요 있냐? 넌 날 믿고 핵 개발하지 마라. 소련은 말리고 오히려 제재하는 그런 쪽으로 갔고요. 미국은 지금 북한한테 하듯이 군사 공격한다, 선제 공격한다, 온갖 압박을 다 가했습니다. 그럴 때 북한은, 이건 북한 얘기예요. 북한은 우리는 과거의 혈맹으로서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강력하게 지지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중 간에.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하는데 중국이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들으시는 말씀 중에. 중국도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지지해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동참해서 찬성표 던지고 이만큼 제재하는 것만 해도 자기네들은 최대한의 제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트럼프가 아무리 뭐 해봐야 시진핑의 생각은 북중 관계 그렇게 모르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정말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뭐 중단이나 상당히 제한할 경우에 북중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북미 간의 화해 물결이 있어서 중국만 손해보게 돼요. 그런 바보 같은 전략적 선택을 중국 지도부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한테 수주 줘서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 이거 자체의 구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얘기하듯이 북미 간에 이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미국의 전략적 압박과 생존 위협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따라서 북미 간의 타협을 통해서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면 이달 내로도 타협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나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도 협상을 해라라고 저는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에는 동참하고 그리고 군사행동도 같이 하고 그러나 그런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지만 동시에 이거 시찰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타협을 모색하는 대화도 해봐라. 이렇게 우리 정부가 미국에도 얘기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